나이정은 미소 짓는 딸 박세나가 건넨 뜨거운 핫초코 잔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냄새가 이상했고 그녀는 마시지 않았다. 조용히 사위 도연의 잔과 바꿔놓았다. 20분 후 부엌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잠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사시는지, 그리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즐거운 청취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핫초코 잔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아몬드 향이 코를 훅 때렸을 때 솔직히 말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세나는 30년간 갈고 닦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 앞에 내려놓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차갑고 새로운 무언가가 번뜩였다. 나는 선반에서 설탕을 찾는 척하며 느긋하게,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 잔과 도연의 잔을 바꿔치기 했다. 도연은 마침 화장실에 간 상태였고 자신의 핫초코 잔은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약 20분 후 부엌에서 너무나 날카로운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와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도연은 바닥에서 몸을 비틀었다. 입에는 거품이 흘러나왔고 눈동자는 까만 접시처럼 확대되어 있었다. 세나는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그 절망적인 몸부림 속에서도 나는 쇼크와 함께 늦게 찾아왔지만 결코 놓아주지 않는 섬뜩한 명료함에 손이 떨렸다. 나는 서둘러 경찰 번호 112를 눌렀고 숨을 헐떡이며 출동대원에게 설명했다. 남자가 위독한 상태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토하고 있으며 독살이 의심된다고. 죽어가고 있어요. 세나가 외쳤고 완벽하게 화장된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연 씨, 제발 죽지 마세요. 엄마, 뭔가 좀 해봐요. 네, 나이 67세. 나는 고장나고 말 못하는 상태로 내게 왔던 이 입양아를 홀로 키워냈다. 나는 이 아이가 여인이 되어 나를 죽이려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슬픔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계사였던 내 머리의 냉철한 절반은 도무지 맞춰지지 않는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왜 그녀는 내가 핫초코를 뜨겁고 맛있을 때 바로 마셔야 한다고 그토록 고집했을까? 도현은 평소 낮에 핫초코를 마시지 않는데 왜 세 잔을 끓였을까? 그리고 이 모든 히스테리 속에서도 그녀의 눈에는 왜 단 하나의 진실한 눈물도 빛나지 않았을까? 구급차가 빨리 도착했다. 8분이 8시간처럼 느껴졌다. 도현은 들것에 실렸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한 응급구조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물었다. 나는 세나를 쳐다보았다. 들것이 복도로 굴러나갈 때 그녀는 이미 진짜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초록색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를 쳐다보았다. 딸이요, 내가 말했다. 응급구조사는 무언가를 기록하더니 남은 잔들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나가 당장 잔을 치우겠다고 나섰지만 나 스스로도 놀랍게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할게. 그녀가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떠난 후 나는 부엌에서 마치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세 잔을 내 눈으로 보는 듯했다. 원래 내 앞에 놓여있던 잔은 바닥까지 비어 있었다. 내가 한 모금 마셨던 도연의 잔바닥에는 끈적하고 걸쭉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도연의 세 번째 잔은 손대지 않은 채였는데 표면에는 이상한 기름막이 떠 있었다. 나는 남은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다른 병들에 옮겨 담고 라벨을 붙인 다음 모든 것을 가방에 넣고는 구급차의 빨간 불빛과 거리를 두며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내 머릿속에서는 힘든 순간에 종종 그러하듯이 오늘 밤의 일이 아니라 지난 30년의 긴 기록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세나는 내가 37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을 거의 포기했을 때 내 삶에 들어왔다. 남편 민주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1년간의 검은 침묵 후 나는 입양을 결심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나를 담당했던 정혜영 상담원은 침착하고 진지했다. 희정 씨, 아이가 좀 특별해요.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심한 트라우마가 있고요. 화재로 부모를 잃었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내심 있고 온화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해 8월 저녁, 경기 분당의 내 집에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5살치고는 작은 아이가 들어왔다. 거의 하얀 머리와 커다란 파란 눈을 가진 아이는 색이 바랜 잃어버린 토끼 인형을 들고 있었다. 나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 세나야, 내가 말했다. 나는 희정이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아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다가와 작은 손바닥으로 내 뺨을 만졌다. 너무나 순진하게 의지하는 모습에 내 눈가가 시큰거렸다. 엄마.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이제 내 엄마예요? 나는 꾸밈 없이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프고 달콤하게 솟아나는 감정 때문에 정말로 울었다. 그래,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그림처럼 완벽했다. 예의 바르고 애교 많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했다. 말을 하기 시작했고 엄마라는 단어는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렸다. 그러다 내가 그때는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치부했던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온 지 일주일 후 우리는 마당에서 나의 고양이 냥이를 차가운 상태로 발견했다. 수의사는 독극물에 중독된 것 같다고 했다. 세나는 작은 무덤 위에서 너무나 서럽게 울어 내 마음이 찢어졌다. 2주 후에는 수족관의 물고기들이 배를 드러내고 떠올랐다. 아마 먹이가 상했나 봐요. 세나는 말했고 곧바로 집이 텅 비지 않도록 새 물고기를 함께 고르러 가자고 했다. 한 달 후 이웃집 여자가 새파랗게 질려 달려왔다. 그 집 개가 마당에서 독살당했다는 것이다. 그날 세나는 그 개와 놀았지만 나는 밝은 면을 믿고 싶었기에 스스로에게 설명했다. 우연은 있을 수 있어. 아이들은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이겨낼 거야.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세나가 8살이 되었을 때 울렸다. 내 여동생 수진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다. 예쁘다. 수진은 우리가 발코니에서 세나가 3줄 넘기로 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 속삭였다. 하지만 눈빛이 소름이 끼쳐. 마치 나를 평가하고 자기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 같아. 내 느낌일 뿐이야. 나는 대답했다. 그날 밤 수지는 구토, 고열, 탈수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들은 식중독이라고 했다. 이상하다. 세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모만 아프다니. 수지는 그 후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늘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댔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불길한 느낌이 자리 잡았음에도 믿는 척했다. 혹시나. 학교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해명서와 진단서를 들고 다녔다. 세나가 10살 때 실수로 한 아이를 계단에서 밀쳤다. 골절, 전치, 6주. 사고였어요, 엄마. 걔가 발을 헛디뎠어요. 세나는 내 품에 안겨 울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녀가 진심이라고 생각했다. 교장 선생님은 나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목격자들이 박세나 양이 그 아이를 밀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시선에 뜨거운 물을 맞은 듯 했다. 이해 못하세요. 아이는 화재를 겪었어요.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변호하고 정당화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어머니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숨쉬기가 더 쉬웠기 때문이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눈물이 말라버린 장부와 부채를 정리할 때에 그 건조하고 냉철한 상태였다. 접수처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우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 있었다. 세나는 어릴 때 어둠을 무서워했던 것처럼 내 팔꿈치를 꽉 붙잡았다. 엄마, 도연 씨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저는 도연 씨 없이는 못 살아요.
그녀는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든 동정심을 느끼게 만드는 정확한 음색으로 떨렸다. 하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로하게 만드는 자동적인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복잡한 회계 보고서를 보듯 주의 깊게 살폈다. 미세한 글씨, 각주, 합계가 맞지 않는 곳을 찾았다. 세나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핫초코에 뭘 넣었니? 그녀의 얼굴은 눈을 깜빡할 새도 없이 바뀌었다. 아름다운 가면 아래로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잠시 드러났다가 곧바로 슬픔과 당혹감으로 돌아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핫초코, 우유, 설탕이요. 아몬드 향이 났어. 엄마가 너무 충격받으셔서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상한 연상이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침묵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내가 아름다운 말로 설득당하는 순진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67세의 여성으로서 지난 30년간 누구를 키워왔는지 문득 명확하게 보게 된 사람이었다. 건조하고 지친 얼굴을 한 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상태가 극히 위중합니다. 급성 독극물 중독이 의심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마셨습니까? 핫초코요. 내가 대답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 딸이요. 의사는 모든 것을 기록하더니 시선을 들었다. 지독한 아몬드 향이 났습니까? 네, 났습니다. 내가 말했다. 세나는 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듯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그저 의사의 질문에 솔직히 답할 뿐이야. 내가 말했다. 엄마도 마시려고 했잖아요. 그녀는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내가 엄마한테 해를 끼칠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녀가 핫초코가 식기 전에 마시라고 재촉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잔은 식도록 내버려뒀던 것을 기억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아나물, 사이나이드, 의심 시에는 항상 조사가 진행됩니다. 세나는 너무나 급격히 얼굴이 창백해졌고 내 안에서는 스위치가 찰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부드럽고 모성애적인 무언가가 완전히 꺼져버렸다. 형광등이 일정한 정기적 소음을 내는 응급실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나이든 여성과 젊은 남성, 둘 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에서는 오래도록 자세히 질문하겠다는 분위기가 익혔다. 여성이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김수진 경위입니다. 옆은 이현우 수사관이고요. 박세나입니다. 김경위가 확인했다. 세나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네, 물어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세나의 목소리는 모범생이 시험을 치르듯 적절한 지점에서 떨렸다. 남편분이 몸이 안 좋아지기 전에 마신 음료는 당신이 준비했습니까? 네, 엄마와 도연 씨,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핫초코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어디서 구했나요? 집 근처 마트에서요. 파우더, 우유, 설탕이요. 언제요? 오늘 아침에요. 구매 시점부터 조리 시점까지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 부엌에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당신, 남편, 그리고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 수사관이 나를 돌아보았다. 나희정 씨, 핫초코를 드셨습니까? 아니요. 냄새가 이상했어요. 쓴 아몬드 향이 났어요. 마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잔은 어떻게 되었나요? 나는 세나의 시선을 느꼈다. 감사하는 듯 애원하는 듯 동시에 차가운 시선이었다. 실수로 잔을 바꿨던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부주의하게도요. 세나는 구세주의 전화를 받은 듯 아주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수사관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김경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음료의 잔여물은 보존되어 있습니까? 네, 내가 대답했다. 보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도연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그날 밤에 질문이 끝났을 때 세나는 예상치 못하게 어릴 때 어둠을 무서워했을 때처럼 내게 기대왔다. 엄마, 저희 집으로 가요. 저 혼자 무서워요. 혹시 도연 씨를 독살한 사람이 돌아올까 봐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 스스로 나에게 와서 자고 가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만의 이유로 동의했다. 세나의 집은 3층짜리 고급 주택이었다. 깔끔한 잔디, 돌길, 안은 비싸고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다. 이 아름다움의 대부분은 이전 결혼에서 얻은 유산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전에는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나를 2층 손님방에 재웠고 자신은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누워서 욕실에서 물소리가 오래도록 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집이 점차 고요해졌다. 시계가 분을 넘기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고요함. 나는 벽 너머 숨소리가 고르고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고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순서대로 행동했다. 핫초코 파우더는 평범했고 우유는 신선했고 설탕은 설탕이었다. 하지만 잘 쓰지 않는 향신료 병들 뒤편 찬장 구석에 라벨 없는 작은 유리병이 흰색 결정체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저녁에 맡았던 그 익숙한 아몬드 향이 코를 쳤고 의심은 사라졌다. 나는 병을 가방에 넣었다. 행주 서랍 안의 고무장갑 밑에서 얇은 인슐린 주사기를 발견했다. 포장도 없는 깨끗한 주사기였다. 이것 역시 가방에 넣었다. 다음은 1층의 도연의 서재였다. 그는 회계사였고 모든 것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하나를 열었다. 계좌 인출 내역이었다. 가지런한 표에 주 단위로 현금 인출이 기록되어 있었다. 적지 않은 금액 수천만 원씩 늘 현금이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있었다. 나는 복잡한 것을 찾지 않고 마지막 문서를 열었다가 초안 메일을 발견했다. 수신자는 박성호, 부산, 성우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야. 세나가 나를 조금씩 독살하고 있어. 몇 달째 구역질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머리가 멍해. 주로 세나가 만든 음식을 먹은 후 그래. 나는 먹는 척하고 그녀가 안 볼 때 버리고 있어. 현금을 인출하고 있어. 그녀가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두려워. 그녀는 엄마를 협박했어. 세나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이 집에는 네가 경악할 만한 것들이 있어.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제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줘. 그녀가 처벌을 피하지 않게 해줘. 순간 내 손이 나무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최근 인출 금액이 적힌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증거로, 단서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3층이 생각났다. 세나는 그곳을 중요 서류 보관실이라고 부르며 늘 잠가두었다. 나는 위로 올라갔다. 광택이 나는 문은 평범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나는 문틀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사람들이 열쇠를 숨기는 곳을 찾는 오랜 습관이었다. 문지방 위쪽에서 아주 작은 스카치 테이프 조각을 감지했다. 손톱으로 떼어내자 열쇠가 손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숨을 참은 채 조심스럽게 열쇠를 넣고 돌렸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기 직전처럼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잠금 장치가 건조하게 찰칵거렸다. 내가 이 작은 열쇠로 문을 여는 순간 내 삶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터였다. 내가 연문 뒤에는 서재가 아니라 타인의 삶이 깔끔하게 정리된 창고가 있었다. 상자 옆에 상자, 폴더 옆에 폴더. 모두 라벨과 날짜, 서명까지 붙어 마치 기록 보관소 같았다. 나는 전등 스위치를 켰고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잠시 서 있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층 전체에 들릴 것 같았다. 상자 위쪽에는 보험, 유산, 변호사와의 서신 같은 비교적 단순한 것들이 있었다. 아래쪽에는 더 무거운 것들이 있었다. 사망증명서,
나는 폴더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세나의 가지런한 필체로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는 그녀가 유일한 수혜자로 되어 있는 보험증서 사본, 수표, 보험사 요청서와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 보고서가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우리는 수년 동안 민호가 결혼 6개월 만에 사고로 사망했다고 모두에게 말해왔는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옆에는 오진욱 폴더가 있었다. 보험금 지급 내역, 급성 신부전 진단서, 그리고 바닥에 작은 메모장이 있었다. 나는 중간을 펼쳐 소리 없이 입술로만 읽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1998년 3월 15일. 비소 첫 투여, 모닝커피에. 증상, 구토, 위장 문제로 돌림. 3월 22일, 용량 증가. 의사에게 제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일축함. 3월 30일, 무력감, 체중 감소. 검사 결과 이상 없음, 비타민으로 위장. 4월 15일, 아침에 사망. 보험사, 6억 원 지급. 감정도 죄책감도 없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항목이 적힌 종이 조각인 것처럼. 다음은 진욱에 관한 다른 수첩이었다. 디지탈리스에 밑줄이 쳐져 있었다. 용량, 투여, 간격, 실험실 쥐를 관찰하듯이 기록된 관찰, 그리고 깔끔한 필체로 된 결론, 의문 없는 심장사, 지급 확인. 나는 수첩을 표지 아래로 다시 밀어 넣었다. 펼쳐든 채 있을 힘이 없었다. 그리고 허리를 타고 싸늘한 기운이 내려가게 하는 또 다른 폴더를 발견했다. 엄마, 나희정, 최종 계획. 안에는 그녀가 접근할 수 없었어야 할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내 유언장 사본 은행별, 날짜별로 정리된 계좌 및 적금 내역 출력물.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내가 한 번도 전체를 계산해보지 않았던 총 120억 원에 달하는 자산 내역, 그리고 25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가 있었다. 내 서명이 있었지만 나는 그런 것을 서명한 기억이 없었다. 날짜와 번호가 찍혀 있었고 그녀의 메모가 있었다. 활성화됨. 그 서류들 아래에는 항목별 목록이 있었다. 식단, 6개월간 점진적 악화, 약물 교차 투여, 진단, 노화, 심장, 신장, 소음 없이, 그리고 붉고 피처럼 선명한 형광펜으로 쓰여 있었다. 서둘러라. 엄마가 눈치채기 시작했다. 치사량의 씨앗나물, 핫초코, 필요시 도연에게 덮어 씌울 것. 나는 달리기라도 한 듯 거칠게 숨을 쉬며 쪼그려 앉았다. 이 붉은 줄 때문에 열이 확 올랐다. 손가락에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 입양전이라고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또 다른 상자. 나는 뚜껑을 들고 옛 사건 기록 사본, 신문 스크랩, 몇몇 프로토콜을 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화재, K씨 가족, 집 전소, 2명 사망. 다음은 세나의 나이가 5살 또는 8살로 뒤죽박죽인 서류들,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정혜영 7천만 원. 연필로 위에 쓰인 주석, 문서 지원의 도움. 그 옆에는 불에 탄 집의 흑백 사진, 주저앉은 지붕, 그리고 입이 마르는 필체의 얇은 종이가 있었다. 성냥은 부엌에서 찾았다. 잠들기를 기다렸다. 냄새는 좋았다. 모닥불 같았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 옆에는 집과 불이 그려진 아이의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아래에는 깔끔하게 나는 자유롭다. 나는 두 손으로 상자를 닫았다. 누군가 볼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차마 볼 수 없어서였다. 30년 동안 나는 나 자신에게 기꺼이 설명했다. 사고를 겪은 고장 난 아이. 그리고 지금 내 부엌에, 내 심장에, 내 삶 전체에 다른 단어가 펼쳐졌다. 포식자, 고장 난 부분은 없었다. 오직 계산, 의지,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편리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의 얼굴만이 있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골랐다. 수첩, 최종 계획, 내 서류 사본, 입양 전 기록 몇 장,
25억 원 보험 증서. 이 모든 것을 가방에 넣고 찬장의 병과 주사기 옆에 두었다. 나머지는 원래대로 깔끔하게 남겨두고 상자를 닫고 불을 끄고 열쇠를 돌렸다. 바로 그 순간 아래층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얼어붙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울렸다. 삐걱. 또한 계단. 나는 열쇠를 스카치 테이프 줄 안에 다시 집어넣고 가방을 옆구리에 단단히 붙인 채 재빨리 손님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침대에 쓰러져 벽을 향해 돌아 누운 다음 호흡을 고르고 또 고르게 만들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 발걸음은 자신의 아이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발걸음이었다. 엄마, 앉아요? 문가에서 속삭였다. 화장실 다녀왔어. 나는 내 나이 또래의 모든 여성이 밤에 내는 그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세나. 자, 잠시 멈춤. 침대로 다가오는 발소리, 이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녀의 비싼 크림향. 그리고 열린 냉장고에서 나오는 듯한 낯선 냉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편히 주무세요, 엄마. 그녀가 말했다. 아침에 일찍 도연 씨 보러 가요. 문이 닫혔다. 나는 누워서 심장 박동수를 세었다. 그리고 알았다. 아침에 김경희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녀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간절히 바랐다. 아침에 나는 바람을 쐴 것처럼 밖으로 나갔다. 실제로는 세나가 샤워하는 동안 김경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다. 저 나이정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게 독극물, 기록,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던 계획이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진위 여부는 확신하십니까? 100%요. 필체는 그녀의 것이고 찬장에 결정이 든 병이 있어요. 주사기도 있습니다. 경찰서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녀의 집에 있어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평범한 추가 신문인 척와주세요. 2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견디세요. 내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세나는 이미 토스트에 잼을 바르고 있었다. 어제의 저녁 일은 없었던 것처럼 유연하고 침착하게. 잘 잤어요? 그녀는 쳐다보지 않고 물었다. 그럭저럭 잤지.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내 앞에 차잔을 놓았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야 할 것 같아요. 경찰은 몇 달 동안이나 뒤적거릴 텐데 우리는 도연 씨한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빨리 알아야 하잖아요. 네, 생각엔 누가 했을 것 같니?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도연 씨를 직장에서 질투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불만 있는 고객일 수도 있고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부유하시다는 걸 모두 알잖아요. 집, 적금, 민준 씨한테 받은 유산까지. 누군가 도연 씨를 통해 엄마에게 타격을 주려 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내가 물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략 짐작은 해요. 엄마는 평생 회계사였잖아요. 저축하는 법을 아시죠? 내 통장 내역 봤니? 당연히 아니죠. 저는 엄마 서류를 뒤지는 그런 딸이 아니에요. 그녀는 너무 빨리 말했다. 인터폰이 울렸다. 세나는 살짝 움찔하더니 곧바로 몸을 바로 세웠다. 병원에서 왔나 봐요. 가보자. 내가 말했다. 현관에는 김경희와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평온한 얼굴, 공손한 고개 끄덕임. 안녕하세요, 박세나 씨. 어제 일에 대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업무적이었다. 네, 들어오세요. 세나는 즉시 문을 활짝 열었다. 이 수사관이 그녀와 테이블에 앉아 중립적인 질문을 던졌다. 언제 샀는지, 재료는 어디에 보관했는지, 누가 드나들었는지. 김경희는 나를 잠시 마당으로 불렀다. 평생 남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듣는 귀를 피해서였다. 나는 그녀에게 천으로 된 가방을 건넸다. 여기에 찬장의 병,
서랍 속 주사기, 이전 남편들에 관한 수기 수첩, 그리고 나이정 최종 계획 폴더가 있습니다. 제 서류 사본과 입양 전 기록도요. 그녀는 걸어가면서 가방을 열고 병에 코를 대더니 아주 미세하게 얼굴을 찡그렸다. 이해했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될 것입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몰랐으니까요. 모든 것이 어젯밤에야 맞춰졌어요. 30년 동안 저는 아이를 치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더 단단하고 업무적으로 변했다. 이건 연쇄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세나 씨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급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제가 이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떠날게요. 이해합니다.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 다음은 저희 일입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세나는 접시를 건조대에 넣으며 조용히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마치 평범한 아침인 것처럼 나 집에 갈게. 내가 말했다. 내 집에서 쉬어야겠어.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무서워요.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웠다. 나중에 다시 올게. 나는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낯설지만 여전히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그녀를 사랑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나도? 나 역시 똑같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이것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관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코트를 입고 열쇠를 챙겼다. 등 뒤에서는 물소리, 유리소리, 그녀의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현관으로 나섰다. 공기는 시원하고 맑았다. 길가에는 눈에 띄지 않는 차 한 대가 이미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는 누군가 무전기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 차로 갔다. 시동을 걸기 위해 키를 넣는 순간 집 현관문에 건조하고 업무적인 노크 소리가 울렸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그제야 문벨이 짧고 사무적으로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고 끝까지 내쉬는 시간을 허락했다. 그리고 출발했다. 그 이후의 일은 나 없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사흘 밤낮이 솜처럼 고요한 침묵 속에서 흘렀다. 병원, 전화, 수사관, 서류들, 그리고 밤에는 딱딱한 침대와 양 대신 천장에 금을 새는 일. 사흘째 되는 날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다. 도현이 의식을 되찾았고 특히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병실에서는 약품 냄새와 목을 간지럽히는 달콤한 냄새가 났다. 그는 창백하고 수척했지만 눈은 맑고 단호했다. 희정 씨.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나는 그가 힘주지 않도록 가까이 앉았다. 지옥에 갔다 온 것 같지만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요. 나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당신이 잔을 바꾼 것을 알아요. 세나가 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화를 내며 속삭였다. 내 뒷목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도연 씨, 당신은 언제부터 그녀가 당신을 독살한다는 것을 알았나요?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역질, 무력감, 머리가 무거웠죠. 그러다 세나가 만든 것을 먹은 후에 더 나빠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먹는 척하고 그녀가 안 볼 때 봉지에 버리곤 했어요. 가끔 그녀가 쳐다보면 그냥 입맛이 없다고 가장했어요. 왜 떠나지 않았나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그는 눈을 내리깔았고 그것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그녀가 당신을 위협했어요. 나이든 여자의 심장이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는 방법을 안다고 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요. 나는 그녀의 수첩을 1년 전에 보험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전 남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지만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잖아요. 제가 버텨내고 시간을 끌면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그녀가 나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나요? 의심했어요. 마지막 기록에서 그녀는 당신에 대해 많이 썼어요. 혈압, 복용하는 약, 혼자 있는 시간. 끝에 서둘러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뭔가가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나는 침묵했다. 어떤 말도 공허할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 계속했다. 그리고 세나가 당신의 재정 상태를 가족적으로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재정 계획을 도와주라고요. 봤죠. 당신은 총 120억 원 이상의 자산과 계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그때부터 정말 두려웠어요. 나는 한 번도 전부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그저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당신을 대신해서 계산했어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침묵에 빠졌다. 벽 너머로 카트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누군가 부드러운 덧신을 신고 지나갔다. 나는 그의 얼굴, 성숙하고 지적인 남자가 나를 살인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30년간의 나의 모성애가 타인의 손에 든 무기였다는 사실에 대한 첫 번째, 진짜, 억눌리지 않은 무거운 울음을 허락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세나는 구속되었어요. 내가 겨우 말을 고르며 말했다. 어제 법원에서 구치소에 남기기로 했어요. 찬장의 병, 주사기, 수첩, 계획서. 모든 것이 이제 증거예요. 그는 눈을 감았고 그의 눈에서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연기가 아니었다. 의무적인 것도 아니었다. 진짜였다. 이제 더 이상 당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매일 밤 저녁 식사가 두려웠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생각했죠. 이제 함께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는 미소 지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전의 그 미소는 아니었다. 희정 씨,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때 그녀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나는 신호를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만 엄마가 되려고 했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들은 다른 문제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김경희가 떠 있었다. 희정 씨, 그녀는 인사도 없이 말했다. 세나 때문에 급히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일이에요. 오늘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날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김경희의 책상 옆 의자 끝에 앉아 손이 떨리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 손바닥을 모았다. 그녀는 폴더를 열고 나를 짧게 쳐다보더니 불필요한 서론 없이 말했다. 희정 씨 딸에 관한 거는 한 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서류를 바탕으로 그녀의 과거를 확인했고 당신이 짐작조차 못했을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내 안의 모든 것은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준비된 상태였다. 현재까지 지난 30년간 최소 6명의 추가 사망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김경희가 서류를 넘겼다. 학생 시절 남자 3명, 몇 년 간격으로 모두 이상한 상황 속의 사고였어요. 승진을 거절했던 상사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소음과 고양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나이든 이웃은 자연사였고요. 동료 1명은 교통사고였는데 하루 전 회사에 횡령 신고를 했었습니다. 수법은 다양하고 간격은 길고 거주지를 옮겨 다녔으며 수사 및 보고서는 흩어져 있었죠. 이것을 하나의 실타래로 엮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쉬어나올 것 같았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요. 그녀는 별도의 얇은 폴더를 꺼냈다. 우리가 화재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때
세나의 나이는 5살이 아니라 8살이었어요. 그리고 우발적 사고라는 버전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건 기록에 아동보호기관 정혜영의 메모가 있습니다. 화재가 고의로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자료에는 나이와 배경을 조작하기 위해 환산 금액으로 약 7천만 원 상당의 뇌물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화재와 트라우마만 들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어요. 김경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나가 면담을 요청합니다.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계속해서 약점을 찾으려 하고 있어요. 만나고 싶으시다면 당신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불쾌할 겁니다. 나는 1분 동안 침묵하며 앉아있다가 말했다. 만나고 싶어요. 30년 동안 나는 가면과 이야기했어요.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구치소는 염소 소독약과 철 냄새, 그리고 복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면회실로 들어가는 동안 나는 2번의 검문대를 거쳤고 가방을 검사받고 전화기를 맡겼다. 테이블 너머에 세나가 있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낡은 토끼 인형을 들고 내 삶의 문을 두드렸던 그 첫날처럼 작아 보였다. 엄마, 그녀는 마치 우리가 내 부엌에서 만난 것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논의할 것이 많겠지. 들어볼게. 내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이전의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우선 죄송해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어요. 도현 씨 일은 실수였어요.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턱을 살짝 떨었다. 저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엄마. 세나, 나는 침착하게 말을 잘랐다. 법정에서 질문받을 거야. 지금은 내가 물을게. 당신은 남편들을 죽였니? 민호 씨는 저를 때렸어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숨을 내쉬었다. 매일 밤이요. 저는 저를 지켰어요. 진욱 씨는 직장에서 노인들의 돈을 훔쳤어요. 저는 그가 사람들을 망치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이웃은? 세나는 잠시 긴장하더니 눈을 내리깔았다. 제 고양이를 독살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재, 내가 말했다. 내 부모님 집, 가면이 아주 살짝 벗겨졌고 나는 첫날 보았던 그 차가움을 그녀의 눈에서 보았다. 그들은 괴물이었어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저한테 끔찍한 짓을 했어요. 저는 저를 지킨 거예요. 나이. 내가 말했다. 5살이 아니라 8살이었다며. 정혜영이 서류를 헷갈렸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뇌물. 엄마. 그녀는 소녀처럼 웃었다. 정말 경찰 말을 믿으세요? 그들은 우리를 갈라놓고 싶어 해요. 그들은 엄마가 나를 미워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수첩, 용량을 기록한 깔끔한 표, 서둘러라는 붉은 줄, 그리고 라벨 없는 병을 생각했다.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부탁했다. 나를 사랑했니?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그녀는 침묵하며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너무나 오래 바라보아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눈 속에서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마치 공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엄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늘 제 곁에 있었던 유일한 분이세요. 그건 대답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사랑했니? 아니니? 그녀는 연기를 멈췄다. 천천히 눈을 들어 올렸는데 이미 낯설고 유리처럼 차가웠다. 진실을 원하세요? 진실을 원하냐고요? 그녀가 눈을 들자 거기에는 눈물도 애원도 없었고 오직 순수한 얼음만이 있었다. 아니요.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요.
그녀의 말이 뚜껑처럼 둔탁하게 덮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내가 더 이상 아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낀 듯 성인에게 설명하듯이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엄마는 편리했어요. 엄마는 너무나 엄마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믿었어요. 저를 사랑할 필요는 없었어요. 엄마, 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했죠. 그리고 저는 이용했어요. 돈, 보호, 명성, 곁에 있는 편리한 여자. 누가 그런 것을 의심하겠어요? 엄마는 회계사잖아요. 모든 게 깨끗하고 깔끔하죠. 그리고 저는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였고요. 완벽한 조합이었죠. 고맙다. 내가 말했다. 갑자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가면을 벗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절약해줘서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고 그녀의 얼굴에서 익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언뜻 스쳤다. 연민이 아니라 승부욕이었다. 법정에서는 올바른 말을 선택해야 할 거예요. 엄마, 저는 여전히 엄마 딸이니까요. 엄마는 저를 더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는 제가 아팠다고,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치료받고 있었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다고 말할 거예요. 법정에서 나는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대답했다. 수첩, 병, 계획에 대해서. 당신이 도연을 떠나면 그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30년 동안 내 사랑을 타인의 국물처럼 이용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인 다음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으니까. 세나, 내가 말했다. 3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했어요. 지금은 당신이 나를 두려워해야 할 때야. 내가 방에서 나섰을 때 복도의 침묵은 거의 다정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걸으며 생각했다. 우리의 엄마, 딸 관계는 그녀가 아니오라고 말한 그 순간 정확히 끝났다고. 아니, 어쩌면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재판은 3개월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힘들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지만 첫날이 끝날 무렵 내 가슴에 작고 날카로운 돌멩이가 생겨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으리라고는 몰랐다. 검사는 건조하게 미사여구 없이 말했다. 피고인의 수기 기록, 집에서 압수한 결정체병, 수색 기록, 감정 보고서, 피해자와 증인들의 증언, 변호인 측은 익숙한 노선을 고수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상황 인식 부족, 일시적 장애, 세나는 상황의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둘째 날, 법정 정신감정 결과가 낭독되었다. 심신미약 징후 발견되지 않음, 정신병적 장애 없음, 판단 능력 유지됨, 행동은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을 띈.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더니 내가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먹여왔던 모든 것이 담긴 참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손하고 친절하며 사람들과 잘 지냄. 그녀의 서재에서 가져온 상자들이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수첩들은 외과 의사가 도구를 나열하듯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다. 검사는 낭독 허가를 요청했다. 낯설고 엄격한 목소리가, 내 목소리도 그녀의 목소리도 아닌 목소리가 그 3월과 그 날짜들, 그 가지런한 줄들을 읽었다. 첫 투여, 용량 증가. 결론, 심장사. 지급 확인. 뒤쪽에서 누군가 웅성거렸고 법정 경위가 조용히 하라고 쉿소리를 냈다. 셋째 날, 도연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원하는 것보다 여전히 약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 느릿하게 말했다. 그는 먹는 척하고 음식을 버리기 시작한 방법, 아침까지 시간을 세던 방법, 그리고 그녀의 서류에서 나의 최종 계획을 보고 내가 다음 차례임을 깨달았던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무도 찾지 못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떠나거나 방해하면 엄마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했고요. 변호사는 꼬투리를 잡으려 했다. 당신은 지어내고 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은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를 원하시는군요. 그는 테이블 위 수첩들을 가리켰다. 저기에 모든 것이 그녀의 손으로 쓰여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저 있었던 일을 말할 뿐입니다. 어느 순간 검사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3층에서 발견된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사진들.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니라 전리품처럼. 이전 남편 2명. 이제 사건의 이름이 오른 이웃 여성. 그리고 수사팀이 오래된 서류 조각을 찾아낸 낯선 사람들의 얼굴. 법정 내 공기는 끈적한 꿀처럼 변했다. 변호사는 일어나 법정을 자극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판사는 일부만 보여주도록 허락했다. 나는 그 일부만으로도 팔걸이를 더 세게 잡기에 충분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첫날의 내적 떨림 없이 나섰다. 나는 세나와 30년을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멀게, 하지만 항상 내 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고양이 이야기, 학교 계단 사고, 수진과의 밤과 식중독 이야기, 모든 이상한 점들을 트라우마라는 단어로 설명하려 했던 습관. 그리고 어느 날 밤 찬장에서 병, 주사기, 내 이름이 적힌 폴더, 그리고 붉은 서둘러라는 줄을 발견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고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했다. 변호사는 나를 찔러댔다. 당신은 사랑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난 것 아닙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살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성인의 앙심을 과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반복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저는 대조하는 법을 압니다. 저는 말을 수첩과 대조했고, 냄새를 병과 대조했고, 협박을 도연의 편지와 대조했습니다. 모든 줄이 일치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나는 시선을 느꼈다. 세나는 내 말을 듣는 건지 아니면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내 얼굴까지의 거리가 몇 센티미터인지 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마치 나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부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검사는 둘째 주말에 변론을 마쳤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저 항목들을 하나씩 쌓아 올렸다. 시한화물, 쓴 아몬드 냄새, 112, 중환자실, 협박, 돈, 연쇄보험,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망가진 어린 시절, 사랑에 대한 갈망, 트라우마, 왜곡된 현실에 대한 믿음을 호소했다. 판사는 경청했고 배심원들은 메모를 했다. 조명 기사들은 조용히 조명을 더하고 줄이며 마치 우리의 삶을 저울 위에서 평영하게 만들려고 하는 듯했다. 셋째 주에 배심원들이 퇴장했다. 법정은 텅 비었고 누군가 폴더를 넘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 회색 카펫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래전에 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내심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를 회상했다. 아니었다. 우리는 4시간을 기다렸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즉시 일어서지 못했다. 다리가 믿지 않았다. 사무관이 평소 하던 말을 했다. 판사는 모두에게 일어서라고 요청했다. 배심원들은 돌아왔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그 4시간 동안 늙어버린 것 같았다. 배심원단은 판사가 말했다. 평결에 도달했습니까? 네, 배심원 대표가 대답했고 그의 손에 든 종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렸다. 나는 주먹이 하얗게 되도록 팔걸이를 꽉 잡았고 세나가 천천히 나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약간 미소를 지었다. 어릴 때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을 때 짓던 그 미소처럼. 대표는 종이를 펼쳐 불필요한 말 없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읽었다.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 법정은 마치 잠시 동안 공기가 꺼진 것 같았다. 판사가 형량을 선고했다. 종신형. 세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나를 오랫동안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어릴 때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을 때처럼 법원 계단에서 도연이 내 옆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자유로워.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세요? 신호를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내가 대답했다. 엄마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눈을 감는 것은 죄지만요. 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 사진, 엽서, 소품들을 태웠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나머지는 모두 팔았다. 분당 근교의 집, 가구,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회계 업무까지도. 나는 타인의 그림자를 돌아보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5년 후 나는 다른 주소와 다른 고요함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 밝은 집, 창문 너머로 산이 보인다. 베란다에서 도연은 두 아이와 씨름하고 있다. 그는 고아 2명을 입양했다. 7살의 기철이와 5살의 아영이. 나는 그들에게 그저 할머니다. 우리는 평범한 음식을 먹고 으깬 감자와 구운 닭고기를 먹는다. 누가 설거지를 할지 웃고 다툰다. 나이정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아영이가 내 무릎에 앉아 부탁한다. 착해진 나쁜 마녀 이야기요. 기철이는 콧방귀를 낀다. 나쁜 마녀는 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기철이 말이 맞다. 하지만 나쁜 마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다. 나쁜 마녀를 어떻게 알아요? 기철이가 진지하게 묻는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유혹이야.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도영과 나는 테라스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는다. 가끔 그녀 생각을 해요? 그가 묻는다. 가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지나온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죠. 편지가 왔더군요. 최근에 교도소에서 왔어요. 믿음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나는 보지 않고 버렸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병들지 않은 사람을 치료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다. 나는 세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녀가 고쳐지리라는 희망으로부터, 타인의 잔인함을 트라우마로 설명하려 했던 습관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자 역할로부터 해방되었다. 대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다. 단순하고 정직한 삶이다. 나는 작은 봉사단체를 열어 입양 가정과 보호기관이 경고 신호를 보고 사랑과 자기 기만을 혼동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친다. 아이가 왜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는지, 경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이 아닌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용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눈물이 줄어들고 명료함이 늘어나는 것을 본다. 아이들은 잘한다. 기철이는 가끔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고 문을 쾅 닫는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는 사과하고 그리고 행동을 바꾼다. 아영이는 아이스크림이나 만화영화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안아준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다시 실수할까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이 내 눈을 가리지 않는다. 사랑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래도 그것이 나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한 곁에 남아있는 것이다. 오늘 저녁 도연은 잔들을 부엌으로 가져가고 나는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준다. 아이들은 내일 누가 고양이에게 밥을 줄지 속삭이며 웃는다. 나는 이 웃음소리를 들으며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함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플래카드 없이 조용히 말하는 나의 도덕률이다. 선량함은 눈이 멀 필요가 없다. 경계는 잔인함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이다. 그리고 가족은 피나 딸 혹은 엄마라는 역할이 아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연령과 거주지를 알려주십시오. 누가 저희 이야기를 듣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